실제로 CFTC는 지난해 12월 FTX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는 규정상 정의된 대로 금융상품이라고 서술하는 반면 이제 리플과의 커넥션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온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7월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미 CFTC의 위원 캐롤라인 팜 상임위원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리플 소송 약식 판결을 지적하며 미국 내 명확한 규제안 설립을 위해 SEC와의 협력을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XRP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나온 시점, 해당 판례가 갖는 상징성에 따라 CFTC와 SEC가 함께 규제 관할권 분할 협력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얼마 전이죠. 비트맥스 거래소의 공동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가 현재 미국 통화 정책에 대비되는 비트코인만의 유의미한 가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아서 헤이즈는 자신의 X에 올린 글을 통해 왜 크립토를 걱정하는가라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은 은행 시스템에 더 많은 과부하를 주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것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하여금 대놓고 돈을 찍어내 구제 금융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 구원자가 되어준 비트코인에 감사한다라고 표현해 X 유저들의 많은 호응을 얻게 됩니다. 과연 이 글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포함해 유일한 디플레이션 자산이며 만든 주체가 사라진 유일한 탈중앙화 자산이죠. 이로 인해 유례 없이 통화를 찍어내고 있는 현 시점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 바로 비트코인뿐이다 라는 뜻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비트코인 페이지의 조회수가 최근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2022년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24일에만 조회수가 13,000건을 돌파하며 과거 5,000건, 7,000건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2배 이상의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자체를 위키피디아에서 살펴본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이 비트코인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에 신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는데 다른 자산들은 모두 다 하락하는데 이 비트코인만 오르니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온통 불확실한 것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라 서버가 분산되어 정보의 신뢰를 보증한다라는 정도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비트코인이 특별할 게 없다고 결론 내버리고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뭔가 사기판 같다라는 것인데 이 데이터 조각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온통 사기꾼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시대적인 화폐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한 암호화된 화폐인데요. 이미 화폐는 디지털화된 것과 다름없는데 왜 느리고 불편한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비트코인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필연적인 귀결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갇히면 시대의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비트코인은 현재 화폐의 역할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시대 속에 던져졌고 사람들이 거래를 통해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죠. 이 비트코인을 오랜 기간 봐온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 디지털 금이라든지 전자화폐, 전쟁 대비 수단, 위험 자금, 가치 저장의 수단, 테러 자금 확보의 수단, 등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화폐는 화폐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활용도가 무한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다른 역할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
주가는 일찍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 연구를 통해서 2020년경부터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2021년 불장을 이끌었습니다.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큰 이슈입니다. 이걸 계기로 또 한번 폭등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니 이제 개인들이 난리입니다. 이 사자는 열풍이 아직 커진 것은 아니지만 기관이 그렇게 쉽게 개인들의 매수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개미 한번 크게 털고 갈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얼마에 사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내가 지금 들고 있느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얼마에 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불장이 오고 오르고 오르는 상황이 오면 다들 마음이 급해져서 그때 다 물려버립니다. 그때 매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이제 반감기나 불장이 오기 전인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사면 지금 조금 들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상승장으로 가기 직전의 상황이죠. 공포에 떨 때가 전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다음 불장에서 20에서 30만 불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 현재 크립토 마켓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전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투자사 번스타인에게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5년까지 약 5배 가까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와 현물 ETF 승인 호재에 힘입어서 2025년 중반까지 1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에서 30만 불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전망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날 고탐 추가니 번스타인 글로벌 디지털 수석 전략가 투자 보고서에서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가 가격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크립토 마켓의 초대형 이벤트를 뜻하게 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를 거치며 큰 폭의 상승 랠리를 기록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가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 반감기를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이 상당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 ETF에 대한 내용들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 전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게서 ETF 관련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는데 바로 미국의 시장 메이커들이 이제 블랙록을 포함한 비트코인 현물 ETF 참여에 대하여 협상 중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내 다수의 시장 메이커 기업들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시장 제공 활동 참여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31일 내부 소식통의 증언을 토대로 미국 내 다수의 기업들이 블랙록의 현물 ETF 시장 메이커 역할을 참여 협상 벌이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코인데스크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업으로는 제인스트리트와 점프트레이딩, 허드슨 리버, 버추파이낸셜이라고 합니다. 시장 메이커는 특정 금융상품의 원활한 시장 유통을 위해 해당 금융상품의 시장 가치 유지를 제공하는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 메이커의 구체적인 업무로는 이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거래자 간 연결, ETF 주식 생성 등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인데스크는 지난해 FTX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축소했었던 제인스트리트와 점프트레이딩이 다시 암호화폐 사업 재개를 위해 블랙록과의 협상에 나섰다라며 이들은 수차례 미국 내 현물 ETF 지원에 자신감을 표출했던 기업이다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메이커로 블랙록과 협상에 나섰다고 언급된 기업들은 관련 코멘트를 거부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계속 시장 메이커, 즉 MM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MM이라는 것은 특정 기관이 특정 시점에 거래를 할 때 이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기관들이
없다라면 절대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쉽사리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데요. 현재 증시에서는 이러한 마켓 메이커들을 위한 법률이 상당히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크립토 마켓은 아직 안타깝게도 법률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을 보고 자전 거래 집단이다, 펌프 앤 덤프를 한다 라는 등 온갖 나쁜 프레임들을 뒤집어 씌워서 여기 나오는 점프 트레이딩이나 제인 스트리트 같은 기업들이 지난 올해 5월에 미국을 떠나고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대형 기업들이 굳이 크립토 마켓에 진출하지 않아도 증시에서 마켓 메이킹만 해도 명예도 지키고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블랙록의 참전 그리고 실제적인 가시화로 인해서 규제 명확성이 정해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 또한 블랙록도 마켓 메이커들이 없다라면 쉽게 ETF 운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은 ETF 신청 시 승인 확률이 여태까지 100%였습니다. 단 한 번도 반려당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SEC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TF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승인이 되는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EC가 11월 2일인가요? 이 FOMC가 끝나고 다음날 그레이스케일과 비공개 회담까지 가시게 되는데요. 현물 ETF와 비트코인 반감이라는 초대형 호재 두 가지가 크립토 마켓을 어떠한 방식으로 견인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의 경우는 크립토 마켓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싸우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입니다. 이제 과거부터 두 기관의 경우는 서로 크립토 마켓의 관할권이라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CFTC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CFTC가 규제 집행 조치에 큰 도움을 제공한 암호화폐 산업 내부 고발자들에게 포상금 제공 선례를 홍보하면서 자신들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 관할권을 지녀야 한다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인데요. CFTC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사기를 포함한 불법 행위가 만연한 암호화폐 분야 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 2명에게 각각 1,500만 달러를 포상금으로 제공했다라고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 공식 성명에서 크리스티 골드 스미스 로메로 CFTC 위원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상품 사기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조치로 9월 실행된 위원회 규제 집행에 큰 도움을 제공했다라며 이들의 용기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소매 투자자들이 CFTC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게 되었는데 이 CFTC는 지난해 이 책임금융혁신법 발의 이후에 미국 SEC와 암호화폐 시장 전담 규제 기관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부터 CFTC는 SEC와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오게 되었는데요. 이 CFTC는 암호화폐 산업 내부 고발자 포상을 소개하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소매 투자자와 상품 사기를 언급했습니다. 이 시장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CFTC가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 중 많은 파이가 CFTC에 속해 있음을 주장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모두가 우리 관할권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CFTC 소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CFTC는 지난해 12월 FTX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는 규정상 정의된 대로 금융상품으로 서술하는 한편 이 리플과의 커넥션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을 당시에 미 CFTC의 위원 캐롤라인 팜 상임위원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리플 소송 약식 판결을 지적하며 명확한 미국 내 규제안 설립을 위해 SEC와의 협력을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XRP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나온 시점, 해당 판례가 갖는 상징성에 따라 CFTC와 SEC가 함께 규제 관할권 분할 협력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후 SEC에게서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그렇듯 SEC와 CFTC
커뮤니티스의 협력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리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연 관할권 관련하여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한 66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이 비트코인과 주식의 상관관계가 마침내 7월 이후 처음으로 0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찾자면 디커플링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때 비트코인은 미국의 기술주와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주식은 하락했고 코인도 함께 하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주식보다는 금에 가깝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금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요? 가장 가깝게는 지난 2021년을 들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은 이미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였고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는 역시 디지털 금이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라고 많이 일컬게 되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인 금과 비교할 때는 비트코인의 상승기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이 투자에 여러 번 뒤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겁부터 납니다. 또 물릴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 34K는 아직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가격은 그냥 채굴자들이 손해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들고 있던 비트코인의 평균가가 30K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사기에 적당히 좋은 가격대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이 들어와서 개미들을 털어먹고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커져 버렸습니다. 기관이 털어내기를 한다고 해서 폭락해서 망할 자산도 아니고 이 비트코인계의 큰 손해인 기관이 아니라 채굴자들과 초기 홀더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잘 들고 있습니다. 이 점이 기존의 주식과 차이점입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들어가서 당장 10%, 20% 수익을 낼 생각을 하면 아슬아슬해 보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지금 사서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결판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쉽습니다. 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지표가 지금의 비트코인을 상승하기 직전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분석가들이 대부분 긍정론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비트코인은 너무 오른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대로 빠져버릴 상황도 아닙니다. 이제 만약 2024년 연준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내리더라도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경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개인이 투자에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 겁니다.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일어나면 기관과 개인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비트코인 불장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올랐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은 정말 조용하게 되었죠. 당시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었고 그때 주식을 샀으면 지금쯤 재벌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때 비트코인을 사두었으면 지금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이 여전히 욕심을 부려서 비트코인보다 알트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일을 해야 하고 투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팩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